여러분은 아마 모든 것을 제대로 해왔거나 적어도 옳다고 들은 대로 실천해 오셨을 겁니다. 아침을 굶고 배고픔을 견디며 블랙커피를 마시고 이 불편함이 곧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을 것입니다. 정오까지,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래 기다렸고 그렇게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체중계의 눈금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기력은 떨어졌으며 남들이 늘 말하던 그 맑은 정신은 기대했던 것만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조용하지만 무거운 생각 하나가 스며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방법은 나한테 맞지 않는 걸지도 몰라. 여기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식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식이 여러분을 배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물학적으로 잘못된 시간대에 단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입력과 출력에 따라 평면적이고 동일한 시간선 위에서 반응하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수십만 년의 인류 진화 과정을 거치며 다듬어진 정밀한 생체 시계에 의해 지배되는 엄청나게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 시계는 호르몬이 언제 오르고 내릴지, 세포가 언제 지방을 태울 준비를 마칠지, 뇌가 언제 스스로를 복구할 준비가 될지, 그리고 소화 시스템이 언제 최고의 효율을 낼지를 결정합니다. 그 시계에 맞춰 단식을 할 때 여러분은 신체의 생리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계를 거슬러 단식을 하면 여러분을 살리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몸이 만들어낸 모든 시스템과 맞서 싸우게 되며 그 어떤 강력한 의지나 배고픔을 참는 인내심으로도 그 생리적 법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적게 먹으라거나 더 노력하라는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대별로 단식 중에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식사 시간대가 단식하는 시간보다 왜 훨씬 더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며 단식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순간 우리의 몸은 단순히 음식을 저장하고 다음 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몸은 전면적인 가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기 시작하고 혈당이 오르며 이를 감지한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흔히 오해받는 것처럼 악당이 아닙니다. 인슐린은 혈류의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여 에너지로 변환되도록 돕는 본연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는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없이는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한 여러분의 몸은 이른바 저장 모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 모드에서는 지방이 잠깁니다. 은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굳게 잠기게 됩니다. 높아진 인슐린이 만들어낸 호르몬 환경은 지방세포에 타협할 수 없는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절대 배출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들어오는 에너지를 처리하고 있다. 비축된 에너지를 꺼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그 명령을 따릅니다. 수만 칼로리에 달하는 지방을 몸에 저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체는 그 지방에 손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마치 그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식후에 일어나는 이러한 처리 단계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함정에 빠집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은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연장시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는 인슐린을 더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아침에 마시는 우유가 들어간 커피 한 잔은 무해해 보이지만 또 다른 인슐린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후에 먹는 아주 작은 간식조차 신진대사 시계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하루 종일 적은 양이라도 자주 먹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진정한 저인슐린 상태를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몸은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처럼 변합니다. 끊임없이 에너지를 처리하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유지보수와 복구 모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정말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픔이 곧 지방 연소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니 몸에 저장된 지방을 쓰고 있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생물학은 우리의 기분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방 저장고에는 전혀 접근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여러분은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지방이 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 충돌입니다. 포도당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방은 아직 시스템에 들어오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에 의존하는 뇌는 구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피로가 몰려오고 집중력은 사라지며 짜증이 치솟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과 연관짓는 머리가 멍해지고 좌절감이 들며 기운이 없는 그 느낌은 단식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신진대사의 회색 지대에 고립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먹지도 않았고 진정한 단식 상태도 아니며 지방을 태우지도 못하는 그저 갇혀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하면 컨디션만 나빠진다고 말하는 숨겨진 이유입니다. 그들의 몸은 그 관문을 통과할 만큼 방해받지 않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철저하게 단식에 노력을 기울여도 에너지가 가득 찬 금고 밖에 서서 자신에게 맞는 열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은 기분만 들 뿐입니다. 이제 마침내 조건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떨어지고 마지막 식사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보통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가 되면 생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이 숫자는 건강 산업계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생리체계가 수천 년 동안 의존해온 실제 에너지 사용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단식 초기의 몸은 포도당의 단기 저장 형태인 간 글리코겐을 끌어다 씁니다. 성인의 간은 대략 100에서 120g 정도의 글리코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제한된 시간 동안 뇌와 주요 장기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단식이 계속되고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몸은 결정의 순간에 도달합니다. 다음 연료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인슐린이 충분히 낮아졌을 때 그 대답은 바로 지방이 됩니다. 지방세포는 마침내 그토록 기다려온 호르몬 신호를 받게 됩니다. 지방세포가 열립니다. 지방산이 혈류로 쏟아져 나와 간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간은 아주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바로 그 지방산을 케톤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케톤은 몸이 마지못해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 연료가 아닙니다. 케톤은 깨끗하고 안정적이며 특정 조건에서는 뇌와 신경계가 실제로 더 선호하는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와 집중력을 급격히 올렸다가 뚝 떨어지게 만드는 포도당과 달리 케톤은 훨씬 더 부드럽고 일관된 연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환점에 도달한 사람들이 종종 아주 특별한 기분을 묘사하는 이유입니다. 배고픔이 잦아들고 차분하고 맑은 정신이 찾아오며 카페인을 마셨을 때의 불안감 없이 집중력이 날카로워집니다. 이 경험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새롭고 더 안정적인 연료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강력한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하면 몸이 근육을 갉아먹을까봐 두려워하지만 인류의 생명 시스템은 그렇게 어설프지 않고 훨씬 더 전략적입니다. 식량이 부족할 때 근육을 잃는다는 것은 곧 사냥하고 이동하고 생존할 능력을 잃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근육을 파괴하는 대신 단식 중에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 호르몬은 지방의 분해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제지방 조직, 즉 근육을 보존하라는 강력한 보호 신호를 보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생물학적으로 알맞은 시간에 진행된 단식은 근육을 갉아먹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하면서 지방만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16대8 단식법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이유입니다. 그 숫자에 마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16시간이라는 기간이 글리코겐을 고갈시키고 인슐린을 낮추고 지방 저장고를 열고 케톤을 올리며 성장 호르몬을 촉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몸이 지속 가능하게 반복할 수 있는 하루의 주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단식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배고픔을 견디며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식은 전환점에 도달한 다음 생물학적 시스템이 알아서 나머지 과정을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단식 시간이 16시간을 넘어 24, 시간 고지를 향해 갈 때 훨씬 더 심오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단식은 단순한 체중 감량 전략을 넘어 세포 단위의 대청소에 가까운 작업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을 자가포식이라고 부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스스로를 먹는다는 뜻이지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은 지능적인 자가 재활용입니다. 음식을 정상적으로 섭취할 때 여러분의 세포는 식단을 통해 단백질로부터 아미노산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성장과 복구, 그리고 일상적인 기능을 돕습니다. 하지만 단식이 길어지고 외부 공급이 멈추면 몸은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유지 보수를 위한 재료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무분별하게 근육을 분해하는 대신 우리의 생체 시스템은 시선을 내부로 돌려 세포 환경을 아주 꼼꼼하게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잘못 잡힌 단백질, 기능이 저하된 미토콘드리아, 쌓여있는 세포 찌꺼기,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오래된 세포 소기관들,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어 오토파 고점이라는 특수한 막 구조 안에 모은 뒤 세포의 재활용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리소좀으로 전달합니다. 그곳에서 효소들은 이 낡은 성분들을
아미노산과 분자 조립 블록이라는 기본 조각들로 분해하고, 이 조각들은 더 건강하고 새로우며 더 효율적인 세포 구조를 재건하는 데 다시 사용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식 중에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철저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것을 해체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재활용하며, 마치 공장이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 생산 라인을 멈추고 새로 정비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기적인 유지 보수야말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가포식이 현대생물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 중 하나가 된 이유이자 노화와 만성질환, 그리고 장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자가포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세포는 더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염증 신호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끊임없는 식사로 인해 인슐린이 영구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자가포식이 만성적으로 억제되면 세포 노폐물이 점차 쌓이게 됩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축적된 노폐물은 대사장애와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체념하는 노화 관련 쇠퇴 현상들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생물학은 그것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가포식은 16시간이 되면 켜지고 음식을 먹는 순간 꺼지는 단순한 스위치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기본 수준으로 계속 작동하지만 16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연장된 단식은 이 과정을 현저하게 가속화합니다. 이것은 몸에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외부 입력이 멈췄으니 자원을 내부로 돌려라. 청소하고 재활용하고 최적화하라. 그러면 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신호에 응답합니다. 자, 여기서 과학은 진정으로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며 단식에 관한 모든 논의가 단순한 전략에서 생물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단식을 제대로 하고 신진대사 전환점을 맞이하며 자가포식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노력이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결정하는 단 하나의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체의 일주기 리듬, 즉 생체 시계에 맞춘 식사 시간대의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몸은 24시간 생체 시계에 맞춰 작동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의 시간대에 따라 호르몬 분비, 체온, 소화, 효소 생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조율하는 몸속 깊이 자리 잡은 생물학적 시스템입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점점 더 명확해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은 아침에 가장 높고 하루가 지나면서 점차 감소합니다. 저녁이 되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우리 몸의 능력은 아침에 비해 대략 17%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식사, 똑같은 칼로리, 똑같은 영양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 우리 몸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대사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반응하고 혈류의 포도당이 원활하게 제거되며 지방 저장이 최소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에 들기 전까지 몸이 지방 연소 및 복구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하루 중에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늦은 시간, 특히 저녁 8시나 9시에 과식을 하게 되면 생물학적 기능이 서서히 멈추려는 바로 그 순간에 엄청난 에너지 부담을 들이붓는 셈이 됩니다. 인슐린은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해야 하고 포도당은 혈액 속에 맴돌며 지방 저장은 증가합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도 몸은 밤샘 복구 주기에 들어가는 대신 여전히 음식 처리 모드에 깊이 빠져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은 단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은 아침을 거르고 16시간 혹은 18시간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않고 참아내지만 늦은 밤에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들의 단식 시간은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엇박자를 낸 것입니다. 몸이 음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굶어버리고 음식을 감당할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대에 식사를 한 셈입니다. 단식 시간은 존재했지만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는 이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념비적인 일련의 실험에서 사친 판다 박사는 똑같은 식단, 똑같은 칼로리, 똑같은 음식 구성을 섭취하는 두 그룹의 쥐를 연구했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 종일 자유롭게 먹게 했고 다른 그룹은 활동 시간에 맞춘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먹게 했습니다.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시간을 제한한 그룹은 더 날씬하고 신진대사가 더 건강했으며 대사질환 지표도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일 만큼 직관적이었습니다. 식사가 생체주기 생물학과 일치할 때
몸은 동일한 에너지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이 질문을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의 결과 또한 똑같이 강력했습니다. 2018년 셀 메타볼리즘지에 발표된 엄격하게 통제된 한 연구에서는 당뇨전 단계의 남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똑같은 음식, 똑같은 칼로리, 똑같은 구성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차이점은 밥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찍 먹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다른 그룹은 일반적인 12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5주 후 일찍 식사를 한 그룹은 눈에 띄는 체중 감량은 없었지만 인슐린 감수성이 36%나 향상되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크게 감소했으며 체중계의 눈금이 변하기도 전에 대사 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잠시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체중이 변하기 전에 대사 건강이 먼저 개선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에 비친 모습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조차도 신체의 내부 환경, 호르몬의 균형, 세포의 효율성, 지속적인 건강을 위한 생물학적 토대가 다시 세워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세는 것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었던 일들을 타이밍이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하나의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단식 방식에서 단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아침을 굶어야 할까요? 아니면 저녁을 굶어야 할까요? 과학은 명확하고 일관된 대답을 제시합니다. 아침을 굶는 것보다 저녁을 굶거나 최소한 저녁을 훨씬 더 일찍 먹는 것이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에 더 잘 맞습니다. 아침은 소화 시스템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고 인슐린 감수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효소 생산이 최적화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생물학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을 걸은 채 밤 9시나 10시까지 음식을 먹는다면 여러분은 몸이 가장 활기차게 움직일 준비가 된 완벽한 시간에 단식을 하고 몸이 휴식을 취하도록 설계된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수면 시간은 훼손된 복구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몸이 원래 가야 할 깊은 재생 상태에 들어가는 대신 늦은 저녁 식사로 얻은 에너지를 처리하느라 여전히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식사를 일찍 당겨서 저녁 6시나 7시쯤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면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은 여러분의 생물학적 시스템에 주는 선물이 됩니다. 인슐린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며 세포 복구 경로가 활성화되어 아침에 일어날 무렵이면 몸은 이미 몇 시간 동안이나 지방 연소와 복구 모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제 아침 단식은 억지로 견뎌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났던 생물학적 활동의 자연스러운 연장이 됩니다. 이를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녁을 아예 굶거나 정오의 마지막 식사를 끝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지만 일관된 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녁 식사를 1시간 당기고 가능하면 늦은 밤 과식을 피하며 생물학적으로 몸이 준비된 낮 시간에 우선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 아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지속 가능성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전략이든 내일, 다음 주,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실천할 수 있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을 거르는 것은 아침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집중력을 저하시키며 운동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하는 것이 오히려 유지하기 쉽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덜 주며 여러분의 생체 시스템이 요구하는 일주기 리듬과의 조화를 잘 이끌어냅니다. 단식은 여러분의 삶을 지원해야지 삶과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굶주린 시간으로 성공을 측정하는 대신 다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몸의 생체 시계에 맞춰 나는 언제 먹고 있는가? 잠들기 전에 몸이 지방연소 모드에 들어갈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는가? 내 인슐린 감수성이 최고일 때 음식을 처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최악일 때 처리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단식을 단순한 의지력 싸움에서 여러분의 몸의 설계도에 맞춰 작동하는 훌륭한 전략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결코 여러분과 적대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몸은 언제나 설계된 원래의 목적 그대로 정확하게 기능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결과가 없어 좌절할 때마다 단식을 한 후 활력을 얻는 대신 지치기만 했을 때마다 그것은 신진대사가 망가졌다거나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체 시스템이 조용하고 인내심 있게 올바른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인슐린이 떨어지기를, 신진대사가 전환되기를, 세포 청소가 시작되기를, 그리고 언제나 작동해왔던 그 고유의 리듬에 맞는 식사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의 생체 시스템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단식은 더 이상 형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겨우 버텨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진정으로 반응하고 즐기는 과정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배고픔은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정신은 맑아지며 에너지는 안정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억지로 더 노력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몸이 줄곧 원했던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의 생명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며 일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단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